네, 트럼프 대통령이 불을 붙인 그 관세 전쟁에 이 미국 브랜드에 대한 그 불매 운동이 번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고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관세 무기화에 나서면서 상대국들에게 그 미국 제품에 대한 어떤 소비자 정서, 뭐 국민적인 정서 이런 게 나빠질 수 있다라는 경고가 지금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산 위스키 짐빔이라고 있습니다.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짐빔을 판매하는 회사는 일본 회사입니다. 일본에도 그 위스키가 굉장히 그 유명하잖아요. 일본 위스키 사실 그 전통 있고 좋은 게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위스키 즐기시는 우리 한국 분들이 미국 위스키도 즐기고 캐나다 위스키도 즐기시지만 일본 위스키 즐기시는 분도 적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일본의 산토리인데, 자, 일본 주류 업체 산토리 홀딩스가 사실은 미국 위스키 짐빔 같은 거를 판매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산토리 홀딩스의 니나미 타케시라는 CEO는요. 얼마 전에 그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에 대한 반발로 세계 각국에서 반미국 정서 그리고 미국산 제품에 대한 어떤 반발 정서 이런 게 늘어날 그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분이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느냐? 본인이 일본 위스키 회사 CEO긴 하지만 미국 위스키를 또 판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에 잘 팔려야 되거든요. 미국에 잘 안 팔리면 본인도 손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다나미 그 CEO는요, 위스키를 비롯한 그 미국 제품이 앞으로 그 미국 외의 지역에서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올해 그 플랜을, 올해 그 버젯 예산 계획을 미국산 위스키는 판매가 많이 감소할 것 같다는 걸 전제하에 그렇게 예산을 짰다라고까지도 말했습니다. 다케시 나나미 CEO는 또 이와 관련해서 첫째는 관세 문제이지만 사실 두 번째는 정서 문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확하게 짚은 것 같아요. 근데 관세도 관세지만 국민적인 정서가 이제 잘못 움직이게 되면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는 또 이 관세 전쟁이 세계적으로 확대될 경우에 미국이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을 수 있는 어떤 순간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미국이 상당한 무역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핀셋 포인트로 관세 정책을 부과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장기화되고 전 세계로 이게 퍼지게 된다면 결국은 미국도 피해를 입을 것이다. 왜냐하면 각 나라에서 그러면 미국산 수입 물품에 대해서도 다 관세를 때려버릴 터이니 미국도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플러스 알파 자꾸 이런 관세를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면 미국 내의 소비자들에 대한 어떤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 이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뭐 조언인지 본인 생각을 얘기했겠죠. 모두가 미국산 위스키를 갖다 파는 입장에서의 본인의 생각을 그렇게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의 생각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실제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에서는요, 이미 일반 소비자를 중심으로 미국산 제품 대신에 자국산 제품이나 아니면 자국산 제품이 좀 없다면 미국 대신에 다른 나라 뭐 제품이라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SNS에 그걸 공유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그 일부 주정부는요, 주정부가 운영하는 그 주류 판매점에서는 미국산 위스키의 판매 중단 명령까지 내려버렸습니다. 실제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캐나다와 미국과의 오랜 친밀감을 흐려지게 만든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뭐 주정부 주류 판매점에서 미국산 위스키 판매 중단 사실 이런 건 얼마 큰 데미지 있지도 않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면 미국과 캐나다의 그 오랜 동안의 그 동맹으로서 갖고 있던 어떤 친밀감 이런 게 있죠. 미국이 바라보는 한국, 동맹국으로서의 한국에 대한 느낌도 있겠지만 또 그와는 또 다른 미국과 캐나다는 그와는 또 다른 그런 동맹 느낌이 있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미국과 영국과 느끼는 게 있을 것이고 다 그런데 특히 이제 캐나다인들은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가장 옆에 있는 이웃국가 친구라고 늘 생각해 왔는데 이게 점점점 흐려지는 계기를 이번에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BBC가 특별 취재를 엊그저께 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위협 속에서 캐나다인들이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특집 보도로 내보냈습니다. 정말 좀 리얼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보도 인터뷰가 많이 있었는데 그 영상 속에 한 인터뷰 하는 사람은 이랬습니다. 몬트리올에 거주하고 있는 모니카 모렐리라는 캐나다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사태를 몰고 온 이후에 미국 회사인 넷플릭스
그리고 역시 미국 회사인 아마존, 자기는 다 거기다 서브스크라이버였는데 그래서 매달 돈을 내는 구독자였는데 구독 다 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넷플릭스, 아니 뭐 좀 영화 보고 싶은 거 좀 참지 뭐 다른 거 보지 뭐 끊고, 아마존 내가 뭐 좀 편리성을 양보하더라도 내 얄미워서 못하겠어 하고 아마존도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말로 그 계획하고 있던 그 뉴올리언스로 여행을 오려고 했던 계획 예약 다 해놨는데 다 취소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은 오랜 세월 동안 그 캐나다인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관광지였습니다. 가깝고 또 전 세계에서 사실 뭐 미국을 한 번은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게 최근 들어서 변화가 감지된다는 것입니다. 모렐리, 인터뷰한 그 모렐리는요, 미국과 캐나다가 수세기 동안 동맹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깨져버린 무언가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것 같아요. 뭐 하나 딱 집어서 말하기는 좀 어렵다 이거죠. 뭐 관세? 물론 그것도 그렇지. 그렇지만 단순히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그것만 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가 복합된 거죠. 뭐 캐나다가 51번째 주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자존심 상하고, 관세 때려버린다 그러니까 대처 잘 못하는 자국이 좀 한탄스럽기도 하고, 자국의 지도자가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여하튼 미국과의 어떤 감정이 깨져버리는 무언가를 느끼게 된다라고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발언이나 정책들이 우리의 마음을 많이 지금 흔들어 놨다,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캐나다인 중에 또 한 명, 지금 이미 은퇴했다라고 밝힌 캐럴 챈들러라는 캐나다인은 역시 자신도 플로리다 여행을 계획해놨었는데 취소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미국과 미국인을 사랑한다. 하지만 나는 미국인이 되고 싶지는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요, 전반적으로 그 캐나다산을 구매하자라는 소위 우리 옛날 기억나시죠? 국산품 애용 운동이 뭐 거국적으로까지는 아니고요. 그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조금 조용히 좀 일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좀 살살 조성되는 분위기죠. 그리고 이제 각 기업은 자, 이 상태에서 더 심각하게 갈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또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캐나다의 각 대기업은요, 수입선을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바꾸는 무역 다각화를 지금 진지하게 연구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추후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캐나다 때리려고 했는데 자, 합의가 잘 돼서 내가 관세 안 때릴게 라는 말을 할 때 하더라도 못 믿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안 되겠다. 뭐 아무리 관세 안 매긴다고 선언을 하더라도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이참에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탈미국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캐나다가 드디어 미국을 상대로 강하게 나오면서 뭔가 미국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뭐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누는 그런 식으로 국민들의 이 같은 움직임이 뭐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커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큰 그림 속에서는 역시 양국 간의 무역 균형 이라는 그 기본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국민 개개인의 이런 움직임은 사실 그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뭐 넷플릭스 좀 끊고 그 미국산 대신 캐나다산 좀 사고 이런 게 뭐 거국적으로 완전히 일어난다면 모를까. 사실은 국민 개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조용히 일어나서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사실 캐나다는 미국과의 그 경제적인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그것도요, 미국 물건을 캐나다가 사주는 것보다는 미국의 물건을 팔아서 버는 돈이 많은, 그래서 나라가 좀 잘 사는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캐나다입니다. 때문에 실제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경제적인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따라서 캐나다는 국산품 애용 운동과 같은 그런 내부적인 대응도 물론 뭐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물론 캐나다 전문가들, 지도자들도 이 부분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세 30일 유예 받고 그 30일 동안 열심히 미국과 협조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다 그런 대화의 또 협조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하튼 캐나다에서 조심스럽지만 심상치 않게 이런 국민들의 정서 변화가 있다라는 정도만 제가 좀 오늘은 그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백악관 내에 소위 신앙사무국
을 신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신앙사무국이라는 것은 제가 그냥 한국말로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거고요.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그 명칭은 Faith Office입니다. Faith, 믿음, 신앙, 그러니까 신앙을 총괄하는 오피스, Faith Office, 신앙사무국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의회에서 열린 그 국가기도회에서 참석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이 신성한 종교의 자유가 역사상 전례 없이 위협을 받는 것을 목격했다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체자를 막 체포하는 그런 자리에서 막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다고 또 뭐 막 욕 듣고 그런 상황도 있었나 봐요. 또 병원에서 뭐 아이를 지우는 뭐 그런 그 일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뭐 못 지우게 하고 막 그러니까 또 밖에서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고 막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기독교인이죠. 보수 정통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백인 남성 보수 정통 기독교인들이 좀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악관에서 종교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뭐 말이 종교를 보호하기 위해서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통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모든 종교를 다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름은 Faith Office지만 자 여하튼 이 Faith Office 신앙사무국은 주로 종교단체와 정부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종교단체 라는 것은 정통 기독교 종교단체를 말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과거에도 그런데 뭐 이런 게 없었던 건 아닙니다. 비슷한 기구가 존재했었고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지난 2017년도에는 이름은 좀 달랐어요. Faith and Opportunity Initiative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이번에는 이제 말을 좀 줄여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Faith Office의 그러면은 그 주요 역할이 뭔지를 백악관이 밝힌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종교단체와의 협력 강화. 뭐 말씀드렸다시피 정통 보수 기독교 단체 그리고 플러스 백악관 발표에 이게 들어갑니다. 기독교 단체와 유대교 단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종교의 자유를 보호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정통 기독교와 유대교에 대한 보호로 저는 사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교 자유 보호 이 부분은 이제 말씀드렸다라는 거 똑같은 거고요. 세 번째는 보수적 사회 가치 반영이라는 게 백악관 발표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발표 내용 중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친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반대로 해석해서 보면 뭐냐면 반낙태 정책이죠. 그러니까 백악관 발표에는 친생명 정책을 이 페이스 오피스가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반낙태 정책을 추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독교 보수층이 중시하는 도덕적인 이슈를 가치로 내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앞서 말씀드린 그런 뭐 반낙태 또는 뭐 성 정체성이라든지 뭐는 또 이제 제대로 된 성교육 뭐 이런 것들 그런 그 이슈를 좀 주도하는 그런 오피스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는 이게 있어요. 정치적 영향력 확대. 이것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복음주의 기독교인 및 그 보수적인 종교 단체들과 백악관과의 유대 강화 플러스 선거와 관련해서는 종교적 지지를 더욱 결집하는 역할 수행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분히 정치적 목적이기도 하죠. 선거에 있어서 백인, 남성, 정통 기독교인, 정통 보수 이런 표밭을 공화당이 끝까지 잘 간직하고 이제 좀 표밭을 잘 다지기 위해서 뭐 이런 걸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이런 역할들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가 종교 단체와 협력을 했던 그런 방식과 뭐 어느 정도 유사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보수 기독교층을 중심으로 강한 지지를 받을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백악관이 페이스 오피스 뭐 신앙 사무국이라는 그 사무실을 설치했다, 선포를 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민주당 쪽에서 그 탄핵 얘기가 한번 나왔죠. 뭐 민주당에서 이제 그 취임을 2주간 넘긴 이제 뭐 막 취임한 취임 서명서에 잉크도 아직 안 마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라는 폭탄 발언이 한 이틀 전에 나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벌써 뭐 뜬금없이 왜 2주밖에 안 됐는데 무슨 탄핵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비록 2주밖에 안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2주 동안 한 모든 걸 보면은 이건 너무 과격해. 이건 무슨 뭐 파시즘도 아니고 너무 과격해.
탄핵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사람도 없으라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정치 분석가들이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아주 심플하게 쉽게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가능성 희박. 왜 그러냐면 미국은요 한국과 달리 한국도 지금 뭐 탄핵 정국이긴 합니다만은 한국과 달리 미국은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은 물론입니다만은 그 최종 심판에 대한 권한도 모두 의회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처럼 이 헌법재판소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국회에서 3분의 2가 땅땅땅 해갖고 헌법재판소로 이제 보냈잖아요. 이제 헌재에서 최종 심판 결과를 내리는데 미국은 아니에요. 다 국회에서 하원에서 한 번 하고 상원에서 한 번 하고 그렇게 합니다. 헌법재판소 안 갑니다. 미국에서 탄핵안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 시작 과정은 이렇습니다. 하원에서 탄핵 얘기가 이제 나와서 그러면은 바로 투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우선 하원이 조사위원회를 꾸립니다. 그래서 그 조사위원회에서 정말 탄핵 사유에 해당할 만한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내려져야만 투표에 붙여집니다. 오케이. 타당성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이제 하원에서 투표에 붙여지면 하원에서는 과반이면 통과가 됩니다. 50% 이상이면 그럼 이제 이게 상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상원에서는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최종적으로 탄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은요. 상원, 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입니다. 뭐 3분의 2 아니라 뭐 과반만 해도 뭐 하원이 민주당이 이길 수가 없는 그런 그 구도이기 때문에 가능성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탄핵이라는 거는 몇 번이나 있었냐? 지금까지 한 5번 있었는데요. 하나는 아주 오래전에 앤드류 존슨 대통령, 그리고 리처드 닉슨 대통령, 그리고 빌 클린턴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 왜 탄핵 얘기 나오는지를 갑자기 생각하니까 웃음이 나네요. 웃음. 제가 왜 웃었는지를 혹시 궁금하시면 구글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명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기 행정부 당시에 2번 탄핵 위기가 있었어요. 한 번은 2019년, 그리고 한 번은 2021년. 2019년에는 직권 남용, 그리고 2021년은 그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탄핵 소추가 됐었는데 투표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5번의 탄핵 시도 모두 실제 파면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네, 지금 가자지구가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죠. 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모두 인근 국가로 다 이주시킨 뒤에 미국이 거기에 들어가서 미국이 이거를 멋지게 잘 개발해서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요?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서 가자 주민들이 지금 아주 격노하면서 크게 분노하면서 고향 땅을 떠날 바에는 아예 여기서 죽겠다, 죽어버리겠다, 이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가자지구 구상을 접한 주민들은 그 어떤 팔레스타인인들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극렬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가자지구의 한 주민은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느니 차라리 죽겠다. 그 어떤 돈을 보내더라도, 그러니까 그 어떤 돈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하더라도 우리의 고향을 대처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쟁 동안 6차례나 피난을 떠났던 또 다른 한 주민은요. 우리 민족에게는 집을 떠난 이는 자기의 존엄도 잃게 된다라는 대대손손 수천 년 전부터 대대손손 내려오는 유명한 문구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집을 떠난 이는 자신의 존엄도 잃게 된다라는 문구가 있다며 강제 이주는 트럼프의 꿈에서라도 절대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 머물 것이며 우리 땅을 한 뼘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휴전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간 그 피난민 수천 명 가운데 한 명인 그 람즈라는 그 팔레스타인 거주민은요. 결국 이 모든 파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 우리 땅에 머무를 것이며 존엄하게 살고 이 땅에서 존엄하게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한 주민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개발업자로서의 꿈은 포기하고 미국 정부가 수십 년간 그렇게 잘 고수해오던 두 국가 해법을 트럼프 대통령도 이어받아서 추구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민 모두가 각자의 땅에서 다 같이 평화롭게 사는 그 두 국가 해법, 그걸 해달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인들이 하기에는 이스라엘 대비 상대적으로 너무 힘이 약하니까 미국이 그걸 이끌어주지 않으면은 쉽지 않다. 그런데 이끌어줄 생각은 안 하고 아예 우리를 다른 데로 다 내쫓아버리고 여기다가 휴양지를 개발한다. 정말
너무 억울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힘이 없다라는 생각에 얼마나 서글플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일론 머스크, 그에 대한 그 호감도가요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화당 당원들 사이에서도 이 호감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여론조사 업체 유거브가 1,6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에게 권한을 많이 줘야 한다라는 응답은 공화당 지지자 사이에서 몇 퍼센트가 나왔느냐? 26%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26%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권한을 많이까지는 아니고 권한을 약간은 줘야 한다라는 응답은 43%, 그리고 권한을 전혀 주면 안 된다라는 응답은 공화당 지지자들인데도 17%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대선 직후에 이루어졌던 똑같은 조사 결과에 비교하면 일론 머스크에 대한 호감도가 많이 떨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선 직후에는요, 뭐 그래봐야 2주 전이지만 공화당 지지자 중에 일론 머스크에게 권한을 많이 줘야 된다 라고 한 응답자는 지금보다 무려 21%포인트가 높은 47%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도 좀 떨어졌습니다. 대선 직후에는 51%였는데 지금 현재는 48%로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이런 가운데 미국 전역의 주요 도시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에 각종 정책을 비판하는 시위대의 그 시위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막 열리고 있어서 그 대도시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를 비롯해서요, 텍사스주 오스틴, 여기 근처 사시는 분들 많죠? 그리고 조지아주 애틀란타, 한국 분들 여기 많이 사시죠? 그리고 미시간주 랜싱, 여기는 대학가인데, 대학가라서 젊은이들 시위가 많구나. 미시간 스테이트 대학이 있는 랜싱이라는 도시, 그리고 콜로라도주 덴버, 여기는 상당히 진보적인 도시긴 하죠. 이런 그 상당히 진보적인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젊은 시민들이 모여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규탄 시위를 요즘 연일 벌이고 있습니다. 시위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이민자 문제, 또 성소수자 문제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정책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불체자 단속 강화는 물론입니다만은 뭐 다양성 정책 폐기와 또 아울러서 이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금지한다. 또 성전환자의 특히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사람이 여성 스포츠 경기 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금지한다. 뭐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성 여권, 미국 패스포드, 독수리 여권에서 남자는 M, 여자는 F 되어 있는데 최근에 발급받은 사람들 보면 거기에 X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다가 이제 체크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그 X 표시란도 이제 없애버리도록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위대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이민자, 소수자,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보는 소수자와 소외된 그런 계층에 대한 거를 너무 억압한다라는 차원의 시위가 진보적인 도시를 중심으로 계속 지금 연일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안쓰러운 소식 한 가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북한군이 지금 파병되어 있잖아요. 그럼 북한군이 그 우크라이나군에 항복을 하거나 포로로 잡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자해를 하거나 극단적인 시도를 한다라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군의 군사 전문 텔레그램 채널은요,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된 북한군 사이에서 포로로 잡히기 전에 아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한글로 이 하늘이라고 적힌 커다란 어떤 나무가지에 줄이 묶여져 있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자신의 몸을 매단 거죠. 또 그 아래에는 숨진 병사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어떤 한 나무를 선택해서 거기에 올라가고 목을 매면서 그 나무에다가 하늘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한글로. 이 채널은 우크라이나군이 한글이 적힌 그 특정 나무 여러 곳에서 북한 군인들의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라면서 북한군은 자신이 포로로 잡힐 것 같은 상황에 놓이면 그런 커다란 나무에 한글로 하늘이라고 써놓고 그곳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그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군에 항복을 하거나 포로로 잡히는 대신 극단적 선택을 한다라는 이제 증언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난달 생포된 병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러면은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안 하려고 했나? 어떻게 생포가 됐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생포됐는데요. 그 생포된 북한군 병사들도 잡히기 직전까지 그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필사적으로 그걸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생포한 거죠. 그 생포된 병사는요, 잡히기 직전에 수류탄을 갖고 이걸 터뜨리려고 했다거나 또는 막 콘크리트 벽에다 머리를 짓밟고 머리를 막 짓이기고 스스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증언에 따르면 다리를 다친 채 낙오되어 있던 그 한 북한군 병사는 우크라이나군이 처음에는 북한 병사의 그 예기치 못한 어떤 행동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자신들을 러시아군이다라고 이렇게 속이고, 그러니까 뭐 러시아 말 쓰고 군복에서 우크라이나 군 그 국기나 이런 마크 몇 개 떼어내고 러시아 말 쓰니까 뭐 생긴 거는 러시아 사람이나 우크라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생겼으니까 다가가서 러시아 말 쓰면서 뭐 우리는 러시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북한군 병사가 일단 안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북한군 병사가 뭐 물 좀 달라, 먹을 것 좀 달라 해서 이 우크라이나 병사가 줬대요. 그러니까 북한군 병사가 형제요, 브라더, 형제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마음을 이제 북한군 병사가 이제 좀 안심하고 있을 때 우크라이나군은 그 틈을 틈타서 그 북한 병사가 몸에 지니고 있던 수류탄을 몰래 빼앗았다고 합니다. 그 북한군 병사가 느끼지 못하게 살짝 몰래 빼앗았다고 합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북한 병사들은 그들이 우크라이나군임을 알아차린 겁니다. 그 알아차리는 순간 이 북한 병사는 갑자기 몸을 막 뒤지면서 수류탄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막 빈 주머니를 뒤지고 웃돌이 아랫돌이 주머니를 막 뒤지면서 굉장히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저 우크라이나 병사가 내 걸 가져갔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결국은 자포자기하고 생포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북한 병사는요, 생포된 뒤에 그 이송하기 위한 우크라이나군 차량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그 군사의 그 차량이 도착하자 갑자기 옆에 있던 콘크리트 기둥으로 막 뛰어가더니 자신의 머리를 심하게 막 찌으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심하게 자해를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제 막 우크라이나 군이 막아서 자해는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북한군 병사들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전 이 얘기를 듣고 바로 김정은이 떠올랐습니다. 김정은이 아마 이런 명령을 하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이요, 우리 북한 위대한 북한 병사들이요, 나가서 목숨 바쳐 싸워서 이 나라를 지켜라 뭐 어쩌고저쩌고 예를 들어서 뭐 장렬하게 전사를 하면 했지 구질구질하게 목숨을 뭐 구걸하면서 우크라이나 군에게 체포되거나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전사하거나 그러면은 뭐 유가족들에게 무슨 상을 내리는데 예를 들어서 생포되거나 포로로 잡히거나 뭐 일정 부분 뭐 증언을 하거나 하면은 그 가족들에게 뭔가 치명적인 불이익이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것도 아니에요. 어린 뭐 18, 9, 21살 막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런 북한군 병사들이 그렇게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치명적인 집에 두고 온 가족들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군이 일단 밝혔기 때문에 한국의 국정원 차원에서도 또는 국제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조사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한국으로 잠깐만 가볼게요. 한국에서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한국도 이제 산유국이 될 수 있다라고 아주 흥분해서 발표한 그런 적이 있었죠. 대왕고래 프로젝트인가 뭐 그랬는데요. 그 이름으로 석유와 가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추 작업을 할 예정이다라고 해서 시추 작업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런데 시추 결과 경제성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실패를 시인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가스가 좀 조금 새어나오긴 하는데 그걸 파봐야 파는 돈이 오히려 더 들어간다는 것이죠. 얼마 안 나오니까. 그래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시 가스가 나오면 삼성전자 시총의 5배가 될 것이다 라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과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사과를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어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그런 대국민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정무적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 정부가 지금 그렇게 공식 발표한 거예요. 정무적 영향력? 그게 뭘까요? 애들도 표현했지만 정무적 영향력이라는 것은 결국 윗선에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가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에서는 정치적으로 압박받았다. 뭐 소위 말해서 윗선에서 누가 손을 썼다. 더 옛날 표현으로 하면 누가 백을 써서 그렇게 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백을 써서 압력을 해서 내가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를 한국 이제 공직사회에서는 정무적인 판단으로 했습니다. 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한국 시간 7일 새벽 2시 35분 충북 충주시 죄송합니다. 청주가 아닙니다.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최초의 규모 4.2도라고 발표했다가 6분 뒤에 상세 분석을 통해서 이를 3.1로 조정 발표했습니다. 뭐 우리 미국 기준으로 본다면 특히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본다면 3.1은 뭐 별것도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것도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전국에서 흔들림이 감지됐다라는 신고가 수십 건 실제로 접수됐는데요. 다행히 뭐 특별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영상을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혹시 흔들림을 느끼신 분이 계신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또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주변에서 누가 뭐 흔들림을 느낀 적이 있거나 댓글로 상황을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겪은 내용 나 전혀 몰랐는데요. 또는 아니면 새벽 2시는 나는 뭐 콜콜 잘 시간이라서 전혀 몰랐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벽 2시에 내가 좀 잠이 안 와서 뒤척거리고 있었는데 약간의 미세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뭐 지진이라고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게 지진이었다네요. 정말 한국에서 이런 지진이 좀 잦게 자주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 한국에서 보시는 분 중에 그런 얘기가 댓글 있으시면 댓글로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내용을 공유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계신 그곳에서 편안하고 건강한 생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대통령상 수상에 빛나는 초특급 아주 투어 모국 관광. 아주 모국 관광의 인기 비결은 전 일정 5성급 호텔의 럭셔리 숙박. 아주만의 27인승 VVIP 버스. 엄선된 맛집들이 선사하는 최고의 식사. 고객들의 표정이 증명하는 아주 단독 모국 관광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 인기 관광입니다. 건강검진도 모국 관광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모국 관광도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